네,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 455페이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부터 하죠. 자, 우리 계약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개의 의사표시가 갑하고 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내 땅을 2억 원에 팔겠어. 2억에 사실래요? 라고 하면 이게 청약의 의사표시고요. 그거 2억 원 마음에 듭니다.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승낙이죠. 청약이라고 하는 것과 승낙이라고 하는 게 내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토지를 2억 원에 팔겠다. 토지를 2억 원에 사겠다. 내용이 일치해야 되고요. 갑이 을에게 청약했으면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상대방도 일치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요. 청약이 중요할까요? 승낙이 중요할까요? 자, 우리는 좀 수동적인 성격이 있어서 승낙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청약이 더 중요한 겁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건요. 청약은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약은 상대방이 네라고 의사표시만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낙은 확정적인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약의 내용이요.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대방이 네라고만 얘기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된다. 이거고요. 그러면 청약이 누구에게, 청약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청약자는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청약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될 아마 특정인일 겁니다. 그런데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청약자가 누군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청약자가 누군지는 청약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 청약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우리 자동 판매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동 판매기가 청약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동 판매기에 보면은 물건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어떤 물건은 얼마에 팔 것이고 어떤 물건은 얼마에 팔 것이다 라고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약자가 누군지, 청약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동 판매기에 보면은 청약자가 누군지 언급이 없습니다. 예, 특정인이 되겠지만 반드시 표시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청약의 상대방은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이 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겠죠.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 불특정 다수. 그래, 청약 지금 누구에게, 자판기 누구한테 청약하고 있을까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청약하고 있겠죠. 그러면요, 네 번째, 청약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답을 주시오라고 하는 승낙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되느냐? 정해도 되고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승낙기간이 청약의 유효기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약의 유효기간이요. 그럼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상당한 기간이 유효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상당한 기간이 유효기간으로 정해진다. 이게 청약의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기본서에 보니까 청약의 의미라고 해서 청약의 확정성이라고 하는 게 기억에 나오죠. 청약은 상대방이 네라고만 얘기하면, 즉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여기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단순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바로 성립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청약자와 상대방은 누구냐? 청약자, 상대방은요. 청약자는 특정인이라고 얘기했죠. 청약은 특정인으로부터 특정인에게 행해져야 된다. 자, 이거 좋아요. 그 특정인이 해야 된다만 그냥 우리 할게요. 특정인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정인에게 하지 않아도 돼요. 불특정 다수에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청약자가 명시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이건 특정인에게 이건 조금 잘못된 내용이죠. 따라서 신문 광고 등에 의한 청약이나 버스 정류장에서의 정차, 자동 판매기 설치,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자동 판매기의 설치는 청약으로 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도 유효다. 그래서 여기 청약은 특정인으로부터 특정인에게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가 아니라 특정인이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것도 원칙입니다. 특정인에게만 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것도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요.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나에게 청약해 주시오라고 꼬시는 걸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청약의 유인이 회사에 구인 광고 냈대요. 아파트 분양 광고 냈다. 그럼 아파트 분양 광고는 나한테 분양 신청하시오. 그럼 그 중에서 추첨하겠습니다. 순위에 따라서 분양해 주겠습니다. 입사 원서 내시오. 그럼 그 중에서 면접에서 적합한 사람 적임자를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약의 유인이죠. 그래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그렇게 다르고, 청약의 유인 너무 깊이 보시지 않겠습니다. 청약의 유인이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구인 광고 있죠? 이 청약의 유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차의 시간표 게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그러면 분양 광고 이런 것들도 청약의 유인이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깊이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토지개발 뭐 공급 대상자에 대한 이주 대책 이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청약의 효력은, 그러면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데, 청약이라고 하는 건 의사표시 아닙니까? 그리고 청약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잖아요. 갑이 혹시 을에게 청약을 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 교재는 456페이지입니다.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따라서 청약을 발신한 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건 우리 총칙에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죠.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살아 있었어요. 근데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다. 그래도 살아 있을 때 한 의사표시 아닙니까? 청약자가 청약을 한 후 도달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래도 정상인일 때 했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효력은 그냥 발생한다.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얘기는 그냥 효력이 발생한다. 그 내용대로. 그러나 당사자 인격 및 개성이 중요시되는 계약 같은 경우에 그래. 대표적인 게 고용계약 있잖아요. 그 고용계약. 이 고용계약 같은 경우는 근로자, 적임자를 뽑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 계약 체결했는데 잘못 알고 뽑았다. 이런 경우에는 개성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거잖아요. 잘못 알고 뽑았어도 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꼭 필요한데 그 사람이 청약을 발송한 후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그건 상속이 될 수가 없겠죠.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청약의 구속력이다라고 해서 비철회성인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527조는 우리 456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구속력을 갖는다. 그럼 구속력의 의미는 청약자가 임의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약에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임의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속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구속력의 내용은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자, 구속력이 승낙기간을 정했으면, 승낙기간을 정했다는 얘기는 청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승낙해 주시오라고 해서 승낙기간을 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 청약은 이때까지는 유효인 것이죠. 승낙기간이 지나면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약을 한 경우에 청약자는 그 승낙기간 안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근데 승낙기간이 경과되면 청약은 효력을 자동적으로 잃기 때문에 철회할 필요도 없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기간이 승낙기간으로 정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청약도 상당한 기간이 승낙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 중간에 구속력이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계약의 청약이 철회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으면 구속력은 배제가 된다. 이렇게 어려운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약을 했고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데도, 그리고 그 청약을 철회해도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청약의 구속력을 인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청약을 하면서 너 이거 살래? 그때 상대방이 그러고 망설이고 있으면 아니다, 되돌려줘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의 청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죠. 구속력이 배제가 된다는 얘기죠. 철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구속력 배제된다, 이거 어려운 말이니까 청약의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청약의 존속기간이다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승낙적격이라고 하는데 청약의 존속기간은 승낙기간이죠. 승낙기간을 정했으면 그 승낙기간이 유효기간이 되지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상당기간이 승낙기간으로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약의 존속기간은 결국은 승낙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한 경우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한 경우 457페이지 맨 밑에 나와요. 그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승낙기간을 정해서 쓰면 요 기간까지 승낙의 통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얘가 승낙의 통지를 해서 이때까지 받아야 하나의 의사표시, 두 개의 의사표시, 하나는 청약, 하나는 승낙. 그래서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승낙을 너무 늦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청약이 소멸하고 났는데 승낙이 왔었으니까 의사표시 하나밖에 없죠. 다만 이때도 최초 청약자가 이걸 새로운 청약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없으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는 거죠. 이때도 상당한 기간이 승낙기간으로 무조건 정해지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그래서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다음에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청약을 거절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청약의 수령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때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원래는 청약 먼저 하고 그다음에 승낙도 하고 난 다음에 청약과 승낙의 효력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책에 먼저 나왔으니까 청약 먼저 하고 그럼 이에 대한 승낙을 잠깐 보시죠. 승낙이라고 하는 거요.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죠. 그럼 승낙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승낙의 내용은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일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치해야 됩니까? 청약과 일치해야 되죠. 청약과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근데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혹시 승낙을 하면서 조건을 붙였다든지 아니면 계약의 내용에 변경을 가했다든지 라고 하면 이거는 기존의 청약은 거절하고 기존에 왔던 청약은 거절하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청약을 다시 한 것으로 취급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승낙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승낙자는 반드시 청약을 받은 자, 청약의 수령자라고 할 수 있겠죠. 청약을 받은 자만이 승낙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청약을 수령한 자는 청약을 수령했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겁니다. 승낙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은 누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에게만 해야 됩니까? 특정의 청약자에게만 승낙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승낙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네 번째, 그러면 승낙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승낙 기간은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승낙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당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렇게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대화자의 경우에는 대화자는 전화를 통하든 화상 통하든 직접 얘기를 하든 관계없이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대화자입니다. 하기는 전화는 얼굴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표시 발송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도달하는 걸 대화자라고 하거든요. 대화자 사이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인데 격지자와 대화자는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시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격지자는 앞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전화 통화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으면 그건 대화자지 격지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앞만 가까이 있어도 바로 의사표시를 말로 전달 못하고 우편, 내용 증명 이런 것들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들을 그냥 격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격지자의 경우에는 승낙이 제 기간 내에 도달했을 때는 도달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발송 시에 그 의사표시 발송 시에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해서요. 여기서
우리 승낙을 보시면 승낙은 우리 458페이지에 나와 있죠. 네, 승낙.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승낙은 자유다. 승낙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청약을 받은 자는 승낙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다. 그래서 회답이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의사까지 왔대요. 그래서도 회답할 의무조차도 없습니다. 또 물건을 보내면서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한 경우에도 이걸 다시 회송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승낙 받고요. 그러면 승낙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승낙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에게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낙은 청약의 수령자가 특정의 청약자, 청약을 한 자에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승낙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청약에 변경을 가했을 때 그러면 변경을 가하거나 내용,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했을 때는 요거 얘기하네요.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승낙은 청약과 일치할 때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승낙은 청약에 대한 단순 동의여야 되는데 혹시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했을 때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가급적이면 근데 이런 얘기는 자, 그래서 특징을 두어서 청약을 거절하고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서요. 이렇게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한 경우에도 그 기존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낙은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승낙이요. 이제 법조문이 조그맣게 나오는데 여러분 책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그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 자 또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기간 후에 도달했다는 얘기 연착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이제 사고 연착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요때쯤 늦게 보내서 늦게 왔으면 이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지만 혹시 보낸 거는 기간 내에 충분히 보낼 수 있는 발송이었는데 어떻게 된 게 늦게 왔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청약자가 연착해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한테 통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연착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 그 말의 의미는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면 계약은 성립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약을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이제 넘기시고 46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530조에 연착한 청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연착된 청약은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청약은 이거 연착된 청약입니다. 사고 연착이든 늦게 보내서 연착을 했던 갑이 이미 청약은 소멸하고 없는 상태 아닙니까? 갑이 여기에다가 다시 승낙해 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승낙하게 되면 의사표시가 두 개가 되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전 2조의 경우에 연착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도 있다. 자, 여기 정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밑에 나오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것도 앞에서도 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뭐냐? 대화자냐 격지자냐에 따라서 격지자의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그러니까 이건 승낙의 통지가 발송한 때도 어쨌든 기간 내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 승낙기간을 정해줬는데 승낙기간까지만 청약이 유효지 이후부터는 청약의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는 최소한 여기 기간 내에는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표시가 두 개가 있게 되니까 계약이 성립하는데,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여기가 대화자였다. 그러면 발송시나 도달시가 동일한 시점이니까 도달주의를 하지만 혹시 격지자 같으면 지금 보내긴 여기서 보냈고 도달을 이때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냈다는 얘기는 청약과 승낙이 일치한 내용,
2억 원에 내 땅을 사시오라고 했을 때 여기도 2억 원에 그 땅을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날 일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달은 늦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격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을 성립을 시킨다. 자, 그래서 거기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460페이지에 있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대화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도달주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이렇게 발신주의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문제점 같은 거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자, 그다음에 대화자 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달주의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밖의 방법 중에서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라고 하는 건 양 청약이 모두 다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다라고 하는 거고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제가 아까 뭘 말씀드렸죠? 이거는 자장면 주문했는데 짬뽕이 왔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행위가 있을 때 거기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내용 하나도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요거 하나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행위가 있는 때요. 성립한다. 예. 이때 승낙자가 안 때 이걸로만 나와요. 승낙자가 안 때가 아니고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요거. 밑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3페이지 보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게 나오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우리 총칙에서 봤던 원시적 불능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